이 이야기는 전라남도 구례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구례의 작은 마을. 봄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아침, 70대 노모 김순자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순자는 이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정희와 함께 살고 있었죠. 봄이 오면 언제나 그렇듯 마당에 심어놓은 매화가 꽃을 피웠고 순자는 그 향기에 취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또 빨래하세요? 내가 할게요. 정희의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늘 그랬듯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는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그러다 허리 다치면 우리가 고생한다고요. 정희의 말에는 항상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생한다는 말은 당신이 아프면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의미였죠. 순자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집 안에서는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문득 그가 어린 시절 학교 가방을 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네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랑 살아야 돼요? 정희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는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인데. 민호의 대답은 항상 그랬습니다. 짧고 무심한 대답. 자신을 지키는 것도 며느리를 나무라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말이었죠. 난 솔직히 지쳤어요.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마당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참아왔던 세월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언제나처럼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지리산 등산 어때요? 날씨도 좋다는데. 순자는 젓가락을 든 채로 놀라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웬 등산이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우리도 기분 전환할 겸 좋잖아요. 가족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정희의 미소는 평소보다 더 환했습니다. 그 미소에 순자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래, 좋지. 지리산은 예전에 가본 적 있는데 참 아름다워. 순자가 답했습니다. 그럼 결정됐네요. 이번 주말에 지리산으로 가족 여행. 정희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가 의아했지만 그저 가족과의 관계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순수하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마치 이 갑작스러운 제안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죠.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순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으로의 여행.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그들 사이를 회복시켜줄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정희는 여행 준비에 부산이 움직였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적극적인 모습이었죠. 순자는 자신의 등산복을 꺼내 정리하며 오래된 기억들을 더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던 지리산 여행, 어린 민호를 업고 올랐던 산길,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로는 혼자서도 몇 번 찾았던 그 산. 지리산은 순자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제가 챙길게요. 필요한 건 다 말씀하세요. 정희가 순자의 방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친절함에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냥 간단하게 챙기면 돼. 나는 등산 경험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어머니 휴대폰도 주세요. 제가 충전해서 가방에 넣어둘게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정희의 적극적인 모습에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어 지갑과 약봉지까지 정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정희의 말투와 행동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죠. 순자는 며느리의 변화에 감사함과 동시에 미세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접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가 보다.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은 민호의 차에 올라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순자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여행의 설렘에 들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은 아름다웠고 맑은 하늘은 좋은 산행을 약속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번 여행 정말 기대되시죠? 정희가 뒷좌석에 앉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지리산에 가니 좋구나. 오늘 날씨도 정말 좋네요. 산에서 보는 경치가 끝내줄 거예요. 정희의 말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운전에만 집중한 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순자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지리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세 사람은 하산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는 큰 배낭 하나를 꺼내 어깨에 메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제가 다 넣어뒀어요. 걱정 마세요. 나도 뭐라도 들어야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걸으세요. 오랜만에 등산이니까 체력 관리가 중요해요. 순자는 며느리의 친절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다정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 간의 화해를 바라는 마음에 순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해 출발하려는데 순자가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네, 어머니. 저희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정희가 답했습니다. 나도 화장실 다녀올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는 여기 있어요.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시간만 더 걸려요. 정희가 민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로 향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정희가 민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화장실은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고 순자가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다 버려. 그 말과 함께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불안감이 순자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설마, 나를 여기에 버리려는 건가? 그 생각이 스치자 순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순자를 덮쳤습니다. 가방도 휴대폰도 지갑도 모두 정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순자는 지리산 입구에 홀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야, 정희야. 순자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순자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희의 갑작스러운 친절함, 모든 소지품을 챙겨준다는 핑계로 가져간 행동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었나? 순자의 목소리는 지리산의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주변에는 등산객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길을 가는데 바빴죠. 순자는 잠시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산에 버리다니.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등산객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잠시 쉬고 있었어요. 순자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자식들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지갑도 없으니 택시를 부를 수도 버스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하산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올 리가 없으니까요. 순자는 천천히 등산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은 예전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혼자서 길을 찾아가기에는 너무 광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걸으면서 순자는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자신이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죽기를 바라며 이곳에 버린 것이겠죠. 내가 그렇게 미웠나?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배신감과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런 아들이 자신을 버리다니. 순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차가운 결심이 눈물을 대신했죠. 살아서 돌아가야 해. 그리고 복수해야 해. 복수. 그 단어는 순자에게 낯설었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서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산길을 걷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좋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질 것이고 그때는 더 위험해질 터였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순자는 돌아보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 등산객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등산하시나요? 날이 어두워지는데 위험합니다. 아, 네. 혼자예요. 구호소나 대피소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길로 계속 가시면 1시간 정도 후에 대피소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물이나 간식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순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에 감사히 받았습니다. 등산객은 물병과 에너지바를 건네주고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순자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살아남는 것, 그리고 복수하는 것.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버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호는 어떻게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순자는 등산객이 알려준 대로 대피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다행히 길을 잃지 않고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소에는 몇몇 등산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대피소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예요. 장비는요? 침낭이나 음식은? 아, 그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장비를 잃어버렸어요. 관리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용 담요와 간단한 식량을 건네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하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담요를 몸에 두르고 건네받은 라면을 먹으며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살아서 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느꼈을 법한 두려움과 공포를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순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세월,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온 후 점점 소외되어가는 자신의 모습.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일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후 대피소를 나섰습니다. 관리인이 준 간단한 아침 식사와 물을 챙기고 하산 경로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다행히 날씨는 여전히 좋았고 맑은 아침 공기가 순자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이 길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관리인의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순자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 복수하는 것. 그 생각이 순자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다른 등산객들과 마주치면 짧게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순자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했죠. 그들의 친절함이 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떠올리게 만들어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등산하시기에는 위험해 보이는데요. 가족들은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 그들은 이제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산책하는 게 좋아서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랑 함께 내려가실래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고 싶어서요. 순자는 그들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갈 무렵 순자는 작은 계곡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계곡물에 손을 담그며 얼굴을 씻었을 때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물가 근처 돌 사이에 낀 작은 가방이었죠. 호기심에 가방을 집어들어 열어보니 그 안에는 지갑과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있었고 주인의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메모였습니다. 그 위에는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편해질 거야. 순자는 그 메모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남긴 것일까요? 자신을 버리고 이제 편해질 거야라고. 그 생각에 순자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이런 메모를 여기에 두고 갔을까? 누군가 발견하라고? 아니면 그냥 버린 것일까? 지갑을 자세히 살펴보니 주인의 이름은 박정희였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며느리와 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 며느리의 지갑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신분증의 사진을 자세히 보니 자신의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메모의 내용은 순자를 계속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편해질 거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다른 해석이 순자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이 메모가 자신을 버린 일과는 관계없는 것일까요? 혹시 며느리의 불만이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한 것이었다면? 아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 메모와 지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지갑과 메모를 가방에 넣어 챙겼습니다. 이것이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하산을 계속했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산길은 점점 넓어졌고 사람들도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순자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면 그들은 놀랄 거야. 내가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을 테니까. 순자는 이미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신을 버린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이웃들, 친척들 모두에게 그들의 악행을 폭로하는 것이죠. 하지만 곧 그런 방식은 자신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산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갑에서 찾은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집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택시에서 내린 순자는 동네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알고 지낸 주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라면 마을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머, 순자 씨,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친척집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어제인가 차 타고 어디 간다고 하던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순자는 간단한 생필품을 사고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버린 후 집에 돌아와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순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집을 향해 걸으며 순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는 것. 그것이 순자의 목표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순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니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돌아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까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열쇠가 없었기에 순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민호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 내 어미다. 놀랐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저기... 민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 그녀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순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그래, 며느리. 살아 돌아왔다. 실망이니?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 사이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마. 왜 날 산에 버렸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정희가 말을 시작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거짓말은 그만둬. 난 다 들었어. 여기다 버려라는 말도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달아난 것도. 민호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어떻게 오해를 해? 너희가 나를 산에 버린 건 사실이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만해. 더 이상의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알아.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라고 했지? 기억나? 그래서 직접 죽이려고 했니?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지? 왜 나를 산에 버렸어?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민호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민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저희는 말해. 솔직하게. 저희는 잠시 어머니를 놀라게 하려고 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만 혼자 계시게 해서 어머니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느끼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장실 가신 사이에 잠시 자리를 피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거짓말 마. 그럴 거였으면 왜 내 물건을 다 가져갔어? 휴대폰, 지갑, 모든 걸. 그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계곡에서 찾은 지갑과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건 또 뭐지? 계곡에서 찾았어. 정희와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메모, 이제 편해질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나를 없애면 편해진다는 거야? 민호가 메모를 집어들어 보더니 정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해. 진실을 말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쓴 메모가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를 향한 거지? 정희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보. 정희가 민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죠.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제가 계획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민호를 혼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뭐라고?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가 바람을 피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를 혼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화장실 가신 사이에 민호만 데리고 가서 몇 시간 동안 산에 혼자 두려고 했어요. 그가 느꼈을 배신감을 똑같이 느끼게 하려고요.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리고 정희는 그를 혼내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너희 둘 다 사라졌잖아. 그리고 내 물건도 다 가져갔고. 그건 정희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어요. 민호가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대신 어머니를.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이게 사실이니? 순자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자고 했다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놀라게 하려고. 민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놀라게 하려고? 내 물건을 다 가져가고 날 혼자 산에 버려두고 그게 놀라게 하는 거니? 순자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 지갑은 뭐지? 왜 계곡에 있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민호가 화가 나서 던진 거예요. 저희가 다투다가.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신을 미워해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의 바람 피운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요. 이런 진실이 순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순자는 손을 내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맞니?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날 산에 버렸다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배신감은.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미웠니?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짓을 했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민호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변명은 그만. 난 내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널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넌 날 산에 버렸어.
순자의 분노는 이제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도 울고 있었고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르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특히 민호가요. 넌 왜 그랬니? 순자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아내가 널 혼내주려고 했는데 그걸 나한테 돌린 거야?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에 너무 당황해서. 그리고 정희가 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비밀?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 바람 피운 거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정희는 좋은 아내잖아. 정희는 순자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항상 어머니를 불편하게 대했는데, 그건 내가 느끼지 못했던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물론 내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 하지만 그건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느끼는 감정이잖아. 그래도 넌 민호에게는 좋은 아내였고. 아니에요, 어머니.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항상 불평만 하고 민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돌린 거예요. 그렇다고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되진 않아.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둘이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지. 바람 피우고 자기 어미를 산에 버리는 게 해결책은 아니지. 민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희 둘 다.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섞여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건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너무 당황해서. 정희가 내 비밀을 알고 저를 혼내려고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정희를 설득해서 빨리 떠나자고 했어요. 몇 시간 후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거짓말 마. 그럴 거였으면 내 휴대폰이랑 지갑을 왜 가져갔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대신 말했습니다. 사실은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민호가 저를 협박했어요. 어머니를 버리고 가지 않으면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심지어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까지 모두 폭로하겠다고요.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따라갔던 거예요. 순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가족의 모습이란 말인가? 서로를 배신하고 속이고 해치는 사람들. 그럼 지갑은 왜 계곡에 있었어?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가 차로 돌아가는 길에 심하게 다퉜어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두고 온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했는데 민호가 거부했어요. 그때 화가 나서 제 지갑을 던졌던 것 같아요. 계곡 근처였는데. 그리고 메모는 이제 편해질 거야 라는 건 뭐지? 그건 정희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에게 쓴 거예요. 바람 피운 걸 알고 나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미로요.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편해지겠다는 뜻이었어요.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까지. 적어도 며느리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너희 둘은? 민호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배신했고, 이제는 어머니까지 버렸어요. 이런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정희야. 민호가 애원하듯 불렀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민호. 이제 끝이에요. 내일 짐을 싸서 언니네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준비할게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 어떻게? 당신은 바람을 피웠고 심지어 당신 어머니까지 버렸어. 이런 사람과 어떻게 다시 시작해? 순자는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겪은 공포와 절망도 컸지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가족의 붕괴는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만.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두 사람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내 아들이지만 난 내 행동을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그리고 정희,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나를 해치려 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구나.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난 이제 여기서 나갈 거야.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 어디 가실 건데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순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날 버렸잖아. 이제 난 내 길을 가야지.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약간의 개인 물품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비상금도 꺼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순자는 여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민호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간다.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떠나야겠어. 어머니. 민호가 다가왔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내가 내게 준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물 거야. 순자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호와 정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왠지 불쌍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두 사람.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일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각자의 상처를 돌보아야 할 시간이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자의 뒤로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순자를 반겨주었습니다. 지리산에서 홀로 밤을 보냈을 때 바라보았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심은 사라지고 대신 자신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자는 오랜 친구 영숙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갈 곳이 없어 영숙에게 연락했고 친구는 흔쾌히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잘 잤어? 영숙이 방문을 살짝 열고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는. 순자가 답했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받아줘서.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어제는 너무 늦어서 그냥 재웠지만 넌 분명 큰일을 겪은 것 같아.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여행, 버려진 일, 그리고 어제 밤 아들과 며느리와의 대화까지. 이야기를 들은 영숙의 얼굴은 점점 충격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순자야.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구나. 민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도 믿기지 않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당분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여기 있어도 돼. 얼마든지. 영숙이 손을 내밀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순자는 감사함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 며느리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앞날.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오전에 순자는 영숙과 함께 마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순자는 돌아보았고 정희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이내 그 자리에 서서 정희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다행이에요. 찾았네요. 정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왜 왔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민호가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 순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희는 계속 다퉜어요. 그리고 민호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 후에는 가족과 계속 함께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날 찾아온 거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미워했던 것도, 불평했던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지리산에 두고 온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잠시 말없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넌 정말 나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니?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로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민호를 혼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저를 배신한 것처럼요. 하지만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민호가 갑자기 어머니를 두고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협박했고 제가 너무 약했어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나도 시간이 필요해. 너와 민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정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집이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정희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희가 돌아간 후 영숙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하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화가 나. 특히 민호에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 영숙이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길이 보일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감정도 정리되고 상황도 더 명확해질 테니까요. 그날 오후 순자는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언덕을 오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 결혼과 아들의 탄생, 남편의 죽음,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세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한 순자는 저 멀리 보이는 지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산은 이제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위안을 주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장소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강해질 수 있었던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는 자문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요.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고 그 후에는 밤이 오지만 결국 다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순자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며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라. 어미는 괜찮다.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이것이 화해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영숙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문득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삶의 아이러니를 깨달은 자의 쓴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작은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녀는 살아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영숙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때로는 영숙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들이 순자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보낸 문자 이후 아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뵐 수 있길 바랍니다. 순자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아직 그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틀에 한 번씩 영숙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희는 항상 집 소식을 전해주었고 때로는 직접 만든 반찬도 가져왔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정말로 걱정하는 정희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오후 정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해요.
친구 집에 머물고 있대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일은 계속 다니고 있대요. 하지만 정희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했던 일, 그리고 저에게 했던 일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후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고 아내를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말해봐. 저는 민호와 이혼할 거예요. 순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다니. 내 결정을 존중한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저지른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희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어머니를 진정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대했던 방식을 정말 후회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 우리 둘 다 서로를 잘 알지 못했던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두 여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혼자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영숙과 정희는 말렸지만 순자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지리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자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그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강해졌고 두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순자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순간 뒤에서 들려온 여기다 버려라는 말, 그리고 홀로 남겨졌을 때의 절망감. 그 모든 기억이 생생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대피소가 있는 곳까지 올라간 순자는 잠시 쉬었습니다. 그날 밤을 보냈던 곳을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생존을 위해 싸웠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했죠. 아주머니, 혼자 등산하세요? 한 등산객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예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산은 아름답지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위험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기도 하죠. 등산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순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산 정상을 향해서요. 정상에 오르는 길은 험했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상에 도착했을 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영숙에게 돌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들과는 시간을 두고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고 정희와는 이혼 후에도 연락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삶을 살 것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맥과 구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마을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높고 낮음이 있고 밝음과 어둠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여정. 하산하는 길에 순자는 계곡에 들렀습니다. 일주일 전 지갑과 메모를 발견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물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복수하려 했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연쇄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이해와 소통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을 용서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순자는 놀랍게도 마을 입구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언제 왔니? 오늘 아침에요. 정희에게 연락해서 어머니가 지리산에 가셨다는 말을 듣고 걱정돼서 왔어요. 순자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난 이제 강해졌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해.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직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의 시작은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희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알고 있다. 정희가 말해줬어.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 삶을 살 거야.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이제 순자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의 집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을 용서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지금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순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리산의 시련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치유와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